자, 수요일의 남자,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또 어떤 주제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하셨을까요? 윤석열이지 뭘 어떤 이슈에 윤석열? 반말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윤석열 씨, 윤석열. 나 진짜 어제도 황당해가지고. 네. 아니 나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뭐 상식적인 말을 해야 이해를 하죠. 네. 법원을 무시하고 헌재를 흔들고. 그다음에 어제도 나와가지고 그 이진우 사령관한테 압박한 저는 압박이라고 느꼈거든요. 압박이라고 회유. 예. 뭐 무슨 장군 자랑스러운 장군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예.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뭐 어디에 떠 있는 달?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달 그림자도요. 달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체가 있어야. 네. 실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달이 있으니까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실체가 없대. 화가 짜증나네. 많이 처음부터 나셨네요. 짜증이 나네 그냥. 근데 저는 그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네. 저 정도면 굳이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왜 생각도 나오는 거야? 왜? 왜? 예. 화가 많이. 나오지 마. 네. 그래서 헌재에서 다음부터는 신문을 직접 못하게 한다잖아요. 아주 잘한 결정이에요. 그거는 듣기도 사실은 싫어요, 진짜. 원래 같으면 형사 재판도 그렇고 또 형사 재판을 또 탄핵 심판에서 준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증인한테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신문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근데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받아서 거죠. 하는 거죠. 근데 할 수는 통상적으로 있어요. 자기가 하잖아 그냥. 그리고 그 질문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위압적이기도 하고 엉뚱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탄핵 심판 봤는데 또 계속 진행됩니다. 6차가 내일이고요. 13일까지 계속적으로 탄핵 심판 변론길이 잡혀 있으니까 예. 또 증인 신문들 계속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예. 자, 우리 본격적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30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씨가 KBS 생방송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확인됐는데 그렇죠. KBS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냥 순서대로 온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했더니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온 거잖아요. 네. 국무회의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 아니고 회의록도 없고 개의도 안 했고 의견 무슨 안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게 맞고 다만 그때 국무위원들이 몇 명 와서 있는데 자꾸 이제 기다리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시에 지금 KBS에 방송하기로 다 돼 있는데 개헌 발표를 그래서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 가야 된다 뿌리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KBS가 이걸 만약에 윤석열이 말이 사실이라면 뭐 사실이겠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네. 본인은 지금 발표하러 가야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다. 하고 갔다면 KBS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 모르면 이상하죠.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방송할 걸 계획했다면 KBS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네네. 방송이 갑자기 잡힐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보내려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발표하러 들어가면 그걸 바로 방송에 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KBS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누군가는 알아야 돼. 근데 그렇죠.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아야 돼요? 실제 총 책임자가 알아야 돼요. 방송을 내보내는 마지막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일반 기자가 마음대로 방송을 내보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국장 정도는 돼야 돼. 보도국장. 보도국장. 뭐 이 정도는 되고 아니면 사장이 알아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비상계엄 발표를 하는 이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사장이 모르고 보도국장이 모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편성으로 쭉 계획되어 있는 방송이 나가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장의 승인이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뭐 편성돼 있는 대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긴급 편성을 한다. 아주 긴급한 편성. 그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장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당시에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이죠. 아마 내부적으로 KBS에서도 이런 내용의 어떤 내부 고발이 나왔다고 얘기가 있는데
KBS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임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KBS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야죠. 이 내용을. 네.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란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요 종사자 내지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충분히 있지 없죠.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KBS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침묵. 하는 것도 의심스러워. 침묵.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긴가요? 그러니까 네. 애매한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정황 봤을 때 사장이 박장범 사장입니다. 박장범 사장이죠. 조그만이란다. 파우치. 사장, 예. 파우치 사장. 그러면 박장범 사장이 계엄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편성해서 계엄을 발표하는 그 방송을 하기로 준비가 돼 있었고 KBS가 그 방송을 전송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면 네.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긴급 편성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편성을 하는데 네. 그걸 사장이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방송 시스템을 아는 사람. 보고하죠 당연히.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이것도 따지면. 책임을 저는 끝까지 좀 물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냐. 물어야죠. 수사해야죠.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 최재현 보도국장 이 네. 사람 지금 KBS 미디어 감사로 가 있고요. 네. 또 장항식 전 보도본부장은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영전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박장범 이 사람들 좋은 데로 보내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회사들이거든요. 예. 지금 KBS 미디어, KBS 비즈니스가 다 자회사들인데 예. 자회사의 감사나 비즈니스 사장으로 보낸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 빼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준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KBS가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러더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KBS 사장 받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민, 그다음에 박장범 예.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프로그램에 아니 박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뭐 이미 다 거의 70% 80% 완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KBS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KBS 대한 이야기 조금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데 사사건건이라고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다가 잘렸죠. 예, 저도 가끔 나갔던 것 같은데 사사건건 KBS 프로그램 진행자가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여기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송영성 앵커인데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들도 네.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라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러니까 진보정의 패널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보면 앞에 보면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정선거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편향된 질문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당연히 없었다는 입장이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건 무슨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부의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마치 뭐 민주당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패널이 그래서 수개표도 병행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수개표도 하고 폐쇄된 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앵커가 또다시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디서 뭘 보고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어디서 받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디서 받겠냐고요? 답답하네요. 일반 방송에서 받겠어요? 유튜브에서 받겠어요? 이런 공영방송 뭐 공영방송 진행자라 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데 민주당만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봐. 국민들도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대. 아니 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 이제 전문 우리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미디어에서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고 논의를 전개해야 되지. 이것도 내란 정치적 쟁점이니까 쓱 빠져가지고 내란인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살인 사건은 살인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논의를 전개해야 되고 부정
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을 갖고 논의를 전개해야 되지. 긴가 민가 하는 정치적으로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 그 미국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컨대 그 뭐 미디어 관련해서 네. 밖에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걸 갖고 옵니다 안 옵니다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올까 안 올? 오면 온다고 가정은 문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미디어 역할인데 요즘 미디어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만 KBS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와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거지. 저는 이게 중립이 아니고 부정선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이거를. 없어요. 없어.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논의가 됩니까?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답답하네요. 이미 국가기관에서 몇 번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몇 번의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뒤로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오는 것 같기도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온다고 안 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교수님 되는 제 거죠.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윤석열 들어서서 친정부적인 사람을 네. 또 뭐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가야 공정하게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개입도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없이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사람, 김건희가 그렇죠. 받은 그 명품 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시켜준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박민 같은 경우도 방송에 문외한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 사람이 신문사에서 일했지 방송에 일한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런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것도 다 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야죠. 미디어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MBC의 그 기상캐스터로 했던 고 오요한나 예. 이분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하면서 숨진 사건. 맞아요. MBC가 드디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을 했는데요. 예. 교수님 이 사안은 어떻게 일단 보고 뭐 계십니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요한나 씨가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네. 누군가 했다고 하면 했다면 뭐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요한나 씨 유족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또 MBC도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런 네. 일이 있었다면 누가 됐든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MBC도 그걸 잘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31일 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갔더라고요. 법조인 네. 두 분이 들어가서 이건 조사를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MBC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MBC가 이거 보도 JTBC 딴 데는 보도를 했는데 예. MBC는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좀 첫 번째 입장문이 조금 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지금은 하긴 하는데 네. 이 MBC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한나 씨가 생전에 근데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어쨌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즉각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MBC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해요. 네.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BC를 흔들려는 세력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MBC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게 느껴졌던 부분에 MBC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들기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청문회 이거 개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청문회 개최건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MBC 흔들기입니까? 그렇게 이거는? 보여요. 권성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태도는요. 예. MBC 흔들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자체로 진상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네. 수사도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족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특정인을 집어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보고 그게 미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나서 청문회 하자고 그래야지. 지금 이제 진상조사하고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몇몇을 보면 예. MBC에서 취재하러 오면 예. 취재 안 받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또 이렇게 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날리면 바이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MBC를 공격을 했고 방심위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징계 내리고 막 이랬잖아요. 심의를 해서 그런 거 물론 다 이제 무효가 됐지만 법원에 가서. 네.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정치 쟁점화해서 MBC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네. 정말로 진심으로 용한나 씨를 위한다면 이런 태도로 보이면 안 돼.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한나 씨 유족도 이걸 원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실을 밝혀서 문제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진실을 밝히는 걸 원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근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져요. 점점점.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막 싸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전혀 여기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직장 내 괴롭히면 거기에 맞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진상조사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묻으면 그 책임을 돼요? 묻고 그다음에 네.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국회 청문회를 하냐고 이거를. MBC 얘기까지 했고요. 또 요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요. 종이 신문 안 본다라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포털 뉴스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지금 60%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네. 뉴스 퍼나르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 공유가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이런 방송들도 결국은 네.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방송 채널이 인터넷 기반의 방송 채널이 더 많은 뉴스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니까 포털 예전에 이제 소위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거의 뭐 90% 받지 근데 않나요? 요즘은 많이 포털보다는 줄었어요. 예. 유튜브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계속 포털을 봤던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동영상이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자 매체화돼 있는 그거보다는 동영상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아하.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결국은. 우리 교수님도 신문이나 그 매체 레거시 매체보다는 방송을 많이 보죠. 많이 보십니까? 네, 그게 편해요. 저도 사실은 눈도 아프고. 신문을 안 본 지 너무 오래. 저도 노안. 예전에 그렇게 보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글로 잘 안 보죠. 예, 신문을 예전에 포털로 잠깐 보다가 지금은 또 포털도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이렇게 맞아요. 반영된 것 같은데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유튜브도 지금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률도 6.7%포인트 하락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산 효과다 이거는. 분산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라고 그러죠. 예. 트위터 예전에. 예.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이걸 통해서 또 소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또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지인이 나한테 추천을 해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뜨기도 하고 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의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포털에 대한 의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뉴스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보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소비들이 분산 효과를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2024년 기준으로 예. 20대는 89.3%인데 네. 70대 이상은 또 34.1%입니다. 세대별 차이도 매우 큰 것 같아요. 매도 크죠.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요. 네. 세대별 차이가 꽤 크고 그 또 이용하는 매체도 아마 또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연령대마다 네. 이용하는 매체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네. 세대일수록 영상 쪽에 더 많은 소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자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더 많고 그러나 이런 스마트폰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많고 이거는 이제 세대별로
뉴스를 소비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어떤 패턴 자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언론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음. 부정적 인식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스카이 데일리 네, 뭐 스카이 매체 데일리 문제. 아마 기억을 할 건데 이게 2017년에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여기서 통과된 매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정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네. 구성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인원들 어떻게 구성한 줄 아세요? 추천 단위가 있어요. 추천 단위. 네. 그러니까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그 위원들을 추천할 때 추천하는 단위들이 어디냐면 다 이익 단체들이야. 예를 들면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조중동 포함해서 거기서 추천하고요. 방송협회, 방송사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협회, 그다음에 뭐 인터넷 뭐 기자협회, 네. 기자협회, 뭐 방송기자협회 이런 데요. 그다음 물론 학회도 있어요. 방송학회 뭐 이런 데도 있긴 한데 네.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협회는 이익 단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지훈 변호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익단체 맞죠? 그렇죠. 맞죠. 근데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를 추천한 이익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변하겠죠, 어쩔 수 당연히. 없네요. 그렇게 네. 되면 제가 그래서 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공정하게,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네. 잘못된 부분들을 다 찝어낼 거 아니에요? 스카이 데일리 같으면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든 예컨대 또는 인터넷 신문협회 같은데 그 자기 소속사인데 협회 소속사에 예를 들면 거기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바꿔야 되겠네요. 구성 자체를 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주 뭐 엄청난 잘못된 뉴스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재평의를 통과했다. 예.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재보선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구성에 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예. 요 부분 나온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것도 추천 기간의 문제인데 위원장을 또 성균관대 교수예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지난번 선방심의에서 문제가 됐던 총선 때 선방심위원장이 성균관대 교수였어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유희림 방심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박사학위 어디서 받은 줄 아세요? 성균관대입니까 네, 혹시? 맞아요. 성균관대요. 그리고 지난번 선방심위원장은 자기 지도 교수였어요. 자기 논문 지도 교수. 예, 그때는 그것도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또 예. 이분은 뭐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 교수가 또 됐어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야 변희재 씨 그런 거 열심히 하던데 네. 그 유일임 위원장의 박사 논문도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지금 말씀? 변희재 씨. 변희재 씨한테요? 거기서 네. 맨날 그 표절 검사하거든. 맞습니다. 한 번씩 예. 검사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이 권상희라는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고요. 뭐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만 네. 그중에 또 한 사람 문제가 되는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 공동대표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범사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계엄 이후에 윤석열 씨를 줄곧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도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던 곳이에요. 그 성명을 냈던 곳에 상임 공동대표를 선방위원회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윤석열의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지지를 보내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또는 그 성명을 냈던 단체의 상임 대표가 선방심 위원이에요. 네. 그러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 선방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임 위원장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막 이 사람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이게 지난번처럼 편파심의 또 불공정심의 네. 사실은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도 YTN?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불공정한지 잘못된지 아직도 제가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징계받았잖아요. 중징계를 중징계를 받았었는데요. 받았죠. 아무런 저는 잘 납득하기 어렵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불공정 또 음. 편파심이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정치 시민 논란을 불렀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연연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데죠. 예. 지난번에 선방시민도 공연 출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공연연 공얼련 관련 인물도 선방심에 3명이 포함돼 있대요. 3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면 또 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작위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위원장이 유일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선방심위원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구성하게 되면 이제 편파적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기 대선 상황도 이 선방심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따로 않고요?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아. 기간도 훨씬 길어요. 대선은. 그러니까 네. 보통은 뭐 총선 같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은 5개월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물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짧게 끝날 수 있겠지만 선방 심의를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보통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지 또. 유일임이 어떤 사람인지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걸 문제 삼지는 않지만 네. 이 심의위원회는 선방심의는 재보선을 위해서 구성된 거고 네.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건 원한다면. 가능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어떤 절차라든지 틀을 이용한 뭔가 저는 불법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책임을 좀 물어야 책임을 될 것 물어야죠,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이 선방심의나 그 방송통신심의에서 심의 걸었던 거 지금 다 지고 있어요. 법원 재판에서. 가서. 네, 맞아요. 그렇다면 잘못했던 거거든요. 구성도 잘못한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